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중화인민공화국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한희중 그 410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신민주주의에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라는 내용이 있죠. 예, 그 내용인데 이 신민주주의라는 말은 모택동이 이제 제창을 한 거죠. 그 모택동이 이제 국공 그 내전 시기 때 제창을 했던 건데 그때 이제 그 중간파들 그러니까 제3의 세력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전격적으로 내세우지는 않고요.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 관료 그 자본주의나 뭐 배판 자본주의 제한 나머지 자본주의를 끌어들인다. 혼합하는 체제가 이 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래서 이 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해갖고 정치 협상 공동 강력을 이제 공포를 했죠. 자, 근데 이런 체제가 계속 유지했으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종전의 자본주의와 같이 공존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사회주의로 급격하게 넘어가요. 예.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또 이제 중국의 소련의 계획경제 체제를 받아들였다가 소련하고 이제 관계가 악화되니까 대학지 운동을 펼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정치를 완전 경기를 완전 망쳐놨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인수한 중국 경제는 자, 오랜 기간 항일 전쟁과 내전을 겪은 뒤에 파탄 상태가 드러나고 있었다. 자, 공산당은 농업의 낙후성과 공업 생산의 후진성, 주요 공업이 연안의 도시에 집중한 지역 간의 불균형,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정지 등 상황에 해결해만 했다. 게다가 공산당은 그때까지 도시단은 등과 공업 운영은 경험이 없었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 사람들 농촌 소비에트에서 그 농업과 관련된 그 정책들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공산당원은 이 농촌에서 활동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이제 중공은 초기에 사회주의로 직접 이행하지 않고 자본주의와 장기적 공존을 위한 그런 공업화를 추진을 하게 돼요. 자, 헌법이 마련되기 전에 민주동맹 등 다른 당파와 공동을 만들어서 건국 직전에 발표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 강령의 이런 방향이 잘 나타났다. 자,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동 강령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고 이제 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 동계 내용을 한번 보고 좀 보죠. 동계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예. 동계 719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성립하고 나서 그 5년 후에 1954년 9월에 전국 인민대표대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 정도 되는 데서 통과했던 헌법이 통과된 게 1954년이거든요. 근데 54년 2년, 1949년에서 54년 그 중간 사이에 인시헌법 역할을 했던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중국인민정치협상이 정협에서 통과된 중국인민정치협상의 공동강령인데 자, 이 공동강령에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조직을 이제 나와 있는데 자, 국가의 성격은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노동자 계급을 지도한다. 그러니까 노동연합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중소자본주의 세력들과 그다음 민족자본주의 세력들을 이제 끌어들여갖고 하는 그런 그 신민주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동맹에 기초해서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시행하고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한다. 여기에서 모든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건 아니에요.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한다. 여기 이제 키포인트를 맞추시고, 예. 자, 이와 함께 이제 모택동을 주석으로 윤석이 고강과 국민당 혁명위원회 송경련은 이제 손문의 부인이죠. 예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자기 동생이었던 송미경은 그 장개석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개석 쪽에 넘어갔고 당연히 송문의 이제 부인으로서
그 당시 장개석과 모택동 중에 이 모택동을 지지했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뭐냐면 그 부주석의 지위까지 중국 공산당에서 그 국가 부주석의 이제 지위까지 있었고, 근데 벌 실권은 없었어요. 그냥 모택동의 얼굴 마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소문의 어떤 정통을 이었다 그 정도의 상징적인 뭐냐면 그 삶이었는데, 근데 문화대혁명 때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자기 친척들 많이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이재시민과 민주동맹 장영 등 6명의 부주소관은 중앙정무위원회가 구성됐다. 그 위원회는 주울레 등 국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주울레가 국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뭐 이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또 한의중에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 그 내용 강령에는 주목된 부분은 노동자 농민은 물론이고 소자산 계급, 민족 자산 계급의 경제적 이익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신민주주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켜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바뀐다는 내용이다. 또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지도에 명기하지 않은 채 노동자 농민 외에 민주주의 어떤 여러 계급과 국내 각 민족의 민주 독재를 신민주주의 구정했다. 그래서 노동 계급을 주도로 해서 얘가 주도해서 자산 계급을 끌어들이는, 관료자본을 제외한 자산 계급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을 이제 채택을 했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체제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이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또 사회문화 아시아사도 있어요. 그때 이제 좀 자세히 관련된 부분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러한 방침에 따라 건국 초 관료자본이라고 판정된 것은 몰수의 국유화로서 공산당이 근대 기업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지만 기타 개인 소유들도 인정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력 회복을 도모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존하를 주는 위헌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3반 운동과 또 5반 운동을 이제 펼쳤죠. 그래서 1951년부터 1952년까지 여러 명이 이루어졌는데, 3반 운동이라는 것은 독직, 낭비,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반대했던 운동이고, 자, 5반 운동은 뇌물수수 행위, 탈세, 국가자재 절도, 부실공사, 뭐 이렇게 이제 국가정보 유출 이런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민간 자본을 겨냥한 후자 활동에서 자본가의 영향을 쇠퇴하고 상공에 대한 당의 장악력을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뭐냐면 허용해 줄 때 얘네들이 그냥 미국식으로 다 허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경제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 성장은 막았고요. 주로 중소자본 위주로만 좀 허용해 줬고, 뭐 얘네들도 뭐냐면 통제를 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사유재산권 박탈하고 그 중국 공산당이 지배를 하는 구조도 만들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요즘에 시진핑이 막 이런 이제 정책들을 펼치잖아요.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뭐 마음에 안 들면 다 이제 태웠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부동산 업체도 지금 망하고 그런데, 자, 하여튼 이런 이게 있고요. 한편 농업에서는 내전기에 이어서 토지 개혁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자, 토지 개혁법이 통과됐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토지개혁법이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공산당 애들이 이제 2차 국공합작 때 감조 감시 정책을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5.4 지시 이후부터는 이 감조 감시 정책을 포기하고 그 당시 이제 대지주나 뭐 악질 친일지주 등을 대상으로 해갖고 토지 분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개혁 그법 대강에 의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거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토지법 대강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방구만 이제 상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국을 장악하면서 이게 이제 해방구뿐만 아니라 뭐냐면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해. 이게 이제 토지법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개혁인데 저 예전에 한번 이 관련돼 갖고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사료로나 아시아사 있는 내용들을 좀 나중에 강독할 때 더 살펴보기도 하죠. 여기는요. 자, 그 지주와 달리 분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경작한 땅을 남겨주고 그 외의 땅을 몰수해 비농이나 공농에게 분배했다. 이렇게 보시죠. 고농은 이제 계절 노동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3억의 농민들에게 치덕무에 분배가 되었다고 하는데 단순 계산할 수 없는 실정이라 인구가 많은 남쪽에서는 분배받은 땅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농기구나 가축도 절대수 부족해 분배공이 적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농가 경영에 어느 정도 평준화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분배받은 토지는 소유권을 분배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작권을 준 거야. 경작권을.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소유권이 토지나 이런 그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인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다만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주는 거죠. 경작권을. 예.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중국뿐만 아니라 뭐 소련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도 그렇고 초창기 때 토지 개혁은 다 경작권을 분배한 거다. 그래서 이제 매매나 이렇게 양도가 될 수가 없어요. 상속 이런 것들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상속도 이제 뭐 그 열심히 일을 하면 계속 이제 해주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작권을 나눠주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평준화 집단화 단계죠. 이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이나 북한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뒤에 나오는 인민공사, 그 경작권을 다 뺏고 인민공사에 또는 합작사에 이렇게 이제 기한시키는, 반환시키는 그런 정책들 하게 되죠. 이런 집단화. 자, 그 집단화를 하냐? 평준화를 됐긴 했지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평준화는 됐지만 토지를 소규모만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농 경쟁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많은 인구가 어디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농촌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제 농촌사에서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넘어가려면 산업 쪽에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도시 그 농촌 인구가 거의 90%가 그러니까 전체 비중의 90% 인구 비중이 90%가 농촌에 집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산업 노동자들 왜냐면 그 여력이 안 되죠. 이 산업 노동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집중화를 시켜가지고 1인당 경쟁력을 넓힌 다음에 그 나머지 잉여 인구들을 다 이 산업 생산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는 집단화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소련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야. 자 이런 식으로 집단을 하기 시작해서 그 농업의 인구를 줄이고 그리고 공업 쪽으로 옮겨갖고 이렇게 공업화 시키려고 했다. 예. 자 하여튼 자, 건국한 다음에 한국에서 발발한 전쟁에 참전한 미국과 싸운 것은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6.25 전쟁이라 하지만 중국에서는 얘네들은 한미 원조라고 해. 6.25 전쟁을. 한미 원조는 뭐냐면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원조해줬다. 이 조선 원조, 조선은 뭐예요? 이거는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죠. 북한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한미 원조를 포방해서 전국적인 대중적인 예국운동을 일으켜 민족주의를 고양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고양된 민족주의 분위기 속에 티베트의 군대를 진군하고 대중운동을 조직해 국내 반혁명 세력을 척박하고 이들을 진압했다. 자, 이 참전의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은 대중국 봉쇄 정책을 직면하면서 미국의 건국 초기에 점진적인 방침을 제고되고 그 사회주의 체제의 기조에 박차를 갔다. 그래서 점진적인 방침은 아까 신민주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자본주의에서 공존하는 그런 체제죠. 사회주의하고.
이 공존 체제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사회주의화 자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자, 이에 따라 가덕이 총론선을 제기되어 사회주의 공업화, 생산 수단의 국유화가 지청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식 경제개발 정책을 받아들여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탈린이 집권하고 나서 급속히 공업화를 이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무슨 5개년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이제 하게 돼서 국가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정책 경제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체제를 또 받아들이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소련식 경제개발 정책을 해갖고 세 차례 5개년 계획, 15년을 딱 설정해갖고 뭐냐면 사회주의화를 하게 되죠. 생산수단의 어떤 사회주의 개종. 그래서 1차 뭐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나가는데 이게 제대로 됐으면 되는데 또 뭐냐면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 때문에 소련식 경제 지지는 우리하고 맞지 않다. 그래갖고 이게 소련의 어떤 어느 정도 좀 지원이 필요했던 건데 소련의 지원이 끊어지니까 이제 대학 지원 운동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해.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뭐 사회주의하고 그 자본주의하고 공존하겠다 하면서 또 공존 안 하고 소련의 이제 경제개발 정책으로 넘어갔다가 그러다가 또 뭐 이거 우리식 서로 관계가 악화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대학증 운동을 했다가 대학증 운동이 실패하니까 그 조정 정책에 대해서 또 사회주의 자본주의 요소를 좀 받아들인다 하다가 또 문화대혁명 때 다시 뒤엎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 그냥 정책이. 예. 정책 일관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한때 이제 개혁 개방 정책 이전에 경제가 개판됐던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또 모태똥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죠. 모택동이 뭐냐면 뛰어난 혁명가인 것을 인정해요. 그래갖고 국공대전에 크게 승리해서 이 사람 혁명가면서 또 전술가면서 군사 지도자라는 건 인정하는데 이 사람은 정치 경제 정책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데 능한 전투형 인간이지 어떤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내치형 그런 인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모자라는 거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거 못하면 그 예전 혁명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완전 나라를 말아먹죠. 예. 자, 하여튼 당초 세차의 5개년계, 곧 1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예상됐던 생산수단 사회주의 기조는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기 전인 1955년, 56년 완료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15년 이상이 걸릴 걸 예상됐던 생산수단 사회주의 기조가 이미 이제 뭐냐면 55년에서 56년 완료되었다는 거죠. 빨리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농촌에서도 중공업 공사를 자원을 마련하고 토지 개혁 후 우려했던 농촌 계급을 막기 위해서 농업의 집단화가 했는데 몇몇 농가를 필요한 상호 부조도 호조조도 만들고 이를 확대해 20호에 35조 초급 학자들 조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출제된 토지 등의 양과 노동력에 따라 수확을 분배했다. 자, 이들 합병한 200호 정도가 고급 학자사에서 이와 달리 노동력의 분배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갑자기 인민공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단계가 있었어. 처음에는 초급 합작사, 또한 단계는 또 그 고급 합작사, 그 다음에 인민공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동계에 좀 자세히 돼 있어요. 그 동계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보다는 동계에 있어갖고 동계 726페이지 펴보세요. 자, 집단농장과 인민공사의 추진 볼게요. 1954년 시작된 농업의 집단화는 초기에 농민의 자발적 의사도 추진되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집단 농장화가 2단계 거쳐서 행해졌는데 1단계는 초급 합작사 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고급 합작사 단계인데 초급 합작사 단계 때는 나눔대도 자발적으로 이제 뭐냐면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어떤 그 농업의 어떤 그 농촌사의 어떤 상업 구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고급 합쳐서도 들어가면서 이제 강제성을 띠게 돼요. 그러면서 약간의 저항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요거보다 3단계 넘어가면 이제 요 2단계 거쳐 갖고 그 다음 단계 인민공사에 넘어가면 요때부터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는 거죠. 예. 그럼 한번 볼게요. 자, 1단계는 초급학자사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은 10호 내지 40호를 초급학자사로 조직하고, 예,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경작하지만 토지와 극박의 생산 수단은 각 호의 사유로 하고 출자액과 노동에 의해서 수익이 분배되었다. 자, 2단계 고급학자사에 의한 경영 방법인데, 고급학자사는 평균 160호에서 170호 구성되었고 생산 수단의 집단 소유며 노동에 따라 분배됐다. 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일어났죠. 여기 이제 저항이 좀 컸어. 예. 노동에 따라 분배됐다. 예. 요거는 사회주의 단계죠. 그러니까 막세 사회주의 단계 보면 노동에 따라 분배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공산주의 단계는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호응을 받았는데, 그건 뭐냐면 정통적인 중국 사회는 동쪽 촌락이 많고 농촌에서 이웃끼리 상부상조하는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 총량에 기초한 초급 학자사는 농민들의 벌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고급 학자사부터 2단계부터는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또 그 생산수단의 집단 소요, 노동에 대한 분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좀 많겠죠. 강제로 한 거야. 그래서 강제로 추진함으로써 약 8월 이상의 농민들이 여기에 가입하게 되고 초급학번 거의 전 농촌의 집단 농장화가 추진되었다. 자, 이러한 집단 농장계는 토지개혁을 실시한 못된 돈과 공산당에 대한 농민의 신뢰와 그 지도를 이끌었던 농민이 따라가긴 했지만 무리하게 뭐냐면 추진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가져오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 집단화와 함께 그 수공업자도 수공업 생산 합작사를 주식해요. 그 다음 자본주의 이제 소유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기업을 공사 합병 기업을 전환시키는 같다. 자, 그런데 공사 합병이라고 하지만 관리권은 국가가 장악하기 때문에 실제 국영경이었고요. 그리고 이 결과 일부 자본가들은 홍콩 경제에 탈출했으나 1956년 상반기 대부분 사기업이 공사 합병이 되었으며 상인들도 상업 합사도 탈바꿈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갔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계획경제화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경제, 소련식 계획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했으면 좀 되는데 더 단계 더 나갔죠. 인민공사.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인민공사 체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소련식 계획경제를 벗어나서 중국 나름식의 어떤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나간 거야. 그러니까 소련의 계획경제보다 더 급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소련 간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데,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이제 악화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그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스탈린이 비판하니까 모 대통령이 반발하고 그 과정에 소련의 어떤 지원도 이제 감수하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제 하자 해서 중국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인민공산이 뭐 대학지 운동이 이렇게 해갖고 좀 더 계획경제보다 급격하게 나갔던 그런 체예요. 왜냐하면 소련하고 이기려면 소련식 계획경제를 더 넘어서 뭔가 더 사회주의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 대통령이 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소련을 이제 능가하려면 소련식 계획 정책을 타파하는 게 아니 타파해서 그 인민공사 넘어가는 대학생 운동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좀 받아들여야죠. 근데 모택동의 생각은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오히려 극자로 나간 거예요. 인민공사나 그 대학생 운동이. 예. 그래서 그 끝은 안 좋았죠, 상당히. 자, 그래서 이제 있는 내용이고요. 요건 좀 이따 읽어보고, 여기에서 이제 잠깐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 관련된 정치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동계 관련돼 갖고. 자, 그 앞부분에 잠깐 넘어가서 719페이지.
중화인민국 헌법기구를 볼게요. 자, 1954년에 채택된 신헌법에 의하면 5년 동안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중국 인민정치협상 공동강령을 통치했죠. 이걸 바탕으로 통치했고 54년에 그 신헌법을 이제 새롭게 이제 해서 정식 헌법을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신헌법 관련된 내용이 한의 중에 잠깐 설명돼 있어요. 이걸 좀 볼게요. 자, 중화인민국 헌법은 1954년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 제정되어 공동강령을 대치했다. 그래서 이 헌법은 1936년 스탈린 시대의 소련 헌법에 기출했는데, 소련과 다른 점은 모택동이 차지한 국가주석직을 두었다는 점이다. 또 소련과 달리 군대와 공안세력의 당의 통제를 받았다. 자, 헌법에 규정된 국무원과 50명의 부장이 당 집행기구를 가능했고, 헌법은 4인방 집권인 1975년에 하국방의 집권인 1978년 개정되었다가 개혁개방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1982년 다시 개정되었다. 이후 이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 사회주의가 본격되면서 94년에 수정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1954년에 채택된 신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노동계급을 지도하며 노농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규정하여 프롤레타리아 국가이면 분명했다. 그래서 종전의 신민주주의 이론을 갖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회주의 국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자, 그리고 국가의 최고 기관은 전국 인민대표대이며 임기는 4년이며 매년 1회 소집된다. 전인대라고 이제 약칭하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근데 이제 국회와 비슷한 거지만 국회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으로는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죠.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전인된 입법기관이며 동시에 국가주석 및 부주석을 이제 선출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추천을 위해서 국무원 총리와 강요를 임명할 수 있다. 전인대 폐회 중에는 30명으로 구성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그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상무위원회가 있는데, 상무위원회는 이제 그 중앙집행위원회가 있어요. 전인대에서 전인대니까 전인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상무위원회가 있고, 상무위원이 한 몇 명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7명에서 8명 이 정도. 자, 중국 공산당은 당과 정부, 군 3대 권력기구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적 전제제를 구축했다. 그래서 당은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은 총수이고, 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국가 주석이죠. 군에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은 게 군사위원회 주석이에요. 이게 3대 요직이야. 당 총수기, 정부 주석, 그 다음에 군의 군사위원회. 근데 지금까지 갈래를 볼 때 당의 총수기가 됐던 사람이 정부의 주석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군사위원회까지 다 장악해요. 이게 이제 요직이죠. 군사위원회 주석. 그러니까 군대를 장악해야지만 실권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당의 실권은 94명의 중앙위원회가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19명의 정의위원회와 6명의 후보위원회가 구성된 정치국에서 운영되며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국가정책을 뭐냐면 좌우한다. 네. 이 사람들이 되게 유명하죠. 전인대 7명. 그래서 7명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사학 따서 이제 뭐냐면 강택민 시대 때는 9명까지 늘어났고 지금 다시 7명 주고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핵심 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모든 행동은 당이 정책이 결정되고 정부기관이 이를 집행한 거 짜여져 있다. 그래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국가 주석이다. 그래서 전인대는 그래서 선출된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며 군의 통수권을 장악하며 최고 국무회의가 소집됐으며 국무총리가 지명하여 전인대 인주를 받는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정부기관 행정기관으로서 국무원, 국무위원회, 최고인민 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이 있고요. 지방행정 조직을 보면 전국 22개
성과, 3개의 직할시, 그 다음에 5개 자치구로 나눠졌다. 이렇게 있죠. 직할시가 이제 원래 3개였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게 지금 4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중경 있죠. 중경. 사천성 그 성도 예전 중경이 직할시가 됐어. 그래갖고 지금 그거 4천만 정도 돼요. 4천만 원, 5천만 인과. 그래서 직할시에 보면 북경, 상해, 천진갑 거기 중경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치구는 이제 성급인데 내몰고 자치구, 신강 자치구, 강서, 영화, 티벳 자치구 이렇게 있어요. 강서는 이제 장족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이제 자치구를 만들어도 중국 애들이 여기를 이제 자치를 준다는 핑계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요게 인구 비율이 50% 이상은 중국인이에요. 특히 이제 티벳이나 내몽고 같은 경우는 몽골족이나 티벳인들이 많이 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이주를 시켜놨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한족들 그래서 한족들이 중국에 한족들이요 한족이 50% 이상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인구 비율을 맞춰놓고 그 뭐냐면 자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치권은 말 자치권이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냐면 그냥 그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치구보다 조금 작은 게 뭐냐면 이제 자치주라는 게 있어. 연변 자치주, 조선족 자치주. 그래서 소수민족들에게 자치권을 준다면서 구도 설치해 놓고 그 밑에 이제 또 뭐냐면 좀 약간 이제 작은 지역은 주를 설치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칙 있죠. 중국인들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돼. 연변 자치주도 그 조선족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중국인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보다 이제 조선족이 많다는 의미죠. 자, 하여튼 이런 식의 지방행정 조직을 만들었다. 자, 중국 공산당 위도는 중앙위원회, 그다음 아래는 농촌의 일위까지 여러 층으로 나눠 구성된 조직적 기구를 설치했고, 자, 이들 보면 가장 큰 공산당 단위는 6개 대구역을 하죠. 이건 공산당이에요. 이거는 공산당 그 기본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구, 하북구, 하동구, 중랑구, 산안구, 서북구가 그것이었다. 다음에 이제 그 대구역 아래 그 밑에 있는 이제 당조직으로선 그 22개의 성이 설치됐고 그 위에 이제 258개 특별구역위원회와 그다음 그 아래 2,200개 현이 있었으며 각종 위원회가 구성됐다. 예, 당조직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1958년 전국적으로 약 2만 6천 명의 인민공사위원회와 그 아래 촌, 공장, 학교 등 100만 명 이상의 지부위원회를 뒀고요. 자, 이들 위원회는 철저하게 당의 지도 감독하에 놓여 있었으며 공산당 정책을 말단 조직까지 침투시키는 역할을 했다. 자,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의 통치는 중국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명령을 황촌까지 침투시켜 나갈 수 있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전국을 당의 독재에 두고 국가적 인민 지배를 위해서 다시 각종 인민단체를 조직하였고 공산당 외곽단체를 활용하고 있다. 자, 인민단체는 최고 지도부의 공산당 당원의 요직을 차지했고 일반 당원은 이들 상급 당원에서 통솔되었다. 자, 인민단체는 대중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세뇌하고 당의 목표를 선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향했다. 따라서 모든 운동은 우발적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공산당의 치밀한 계획 아래 당의 지형에 의해서 동원된 것이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초창기 때 보수적인 관료와 지주계급, 국민당 관계자 및 친일색을 색출하고 이들을 수청하면서 인민으로부터 격리시켜 공산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인민단체들을 훅가지고 이용했다. 예. 그래서 외곽되는 차도 보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참가 관련된 내용 볼게요. 1950년 6월 25일 날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최정방했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반발했다. 자, 이보다 앞서 한반도는 북위 38도를 건기로 남북 분단됐고 이게 남한은 미국, 북에는 소련이 진주하면서 일본군의 무장의장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군사 분계선을 설치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볼게요. 자, 6.25 전쟁이 이제 하니까 이제 중국은 유엔과 대만 정책,
한국의 대만 정책을 미 제국주의 중국 침략과 아시아의 강점 기도도 격려하면서 비난하면서 소련의 강력한 개입을 권고받아 1952년에 1회 중국 공산당 인해 전술로 한국 전쟁에 개입했다. 근데 이게 대만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정통적인 어떤 국가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정통성이 없고 대만이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죠. 그래서 대만의 그 뭐냐면 얘가 대표가 중국 공산당 중국을 대표해갖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었죠. 상임 이사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따라서 대만이 있다 보니까 유엔에 가입을 못했어. 대만이 이제 유엔에 가입하고 상임 이사국이 된 거는 나중에 1970년대 들어와서요. 예. 요거는 이제 1950년대 내용이니까 그때 이제 이 정책들을 비판했던 거야. 자, 그래서 중공군은 한국전쟁에 참가의 명분을 항미 원조를 뒀죠. 아시아를 강조받아는 미 제국주의 물리친다는 반식민지 운동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중국군의 참전은 참전 전세는 다시 역전되어 그래서 유엔군은 38도 이남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당시 메가드 유엔군 사령관은 대만의 국군 50만 명을 중국 본토 하남에 진격시켜 동시에 만주의 원적탄을 투하할 걸 제안했으나 제3차 세계대전 확전을 우려한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로 반대하 국제연합의 비판으로 트루먼 대통령 메가드를 해임하고 마침내 1953년 7월에 후전협정을 종료하게 됐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련이 1949년에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중국 본토 만주 지역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경우에 소련이 자동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 확전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메가더 계획은 이제 뭐냐면 철회됐죠.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 일어난 한국전쟁에 중국이 개입한 것은 만주의 군사시설 보호와 함께 한국전쟁에 만주 비하되고 대만의 국민정권의 본토 수복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전쟁에서 공산정부가 입은 물질적 인적 손실은 엄청났지만 그래서 이제 또 방면에 한국전쟁 이후에서 중국 내부의 긴장감을 조성시켜서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데 효과를 이용했다. 그래서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그 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공존하는 체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이런 체제를 벗어나서 완전히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중국은 한국전을 선전함으로써 대외적인 위기의식을 조정해 이를 대내적인 국민 단결을 연결하고 국내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게 됐다. 특히 한국전을 계기로 중국 내 구세력은 대만 국민당의 봉토 진격을 기대하면서 개혁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나타났으나 공산정권이 이를 억제하고 과감한 개혁운동을 전개했고 이를 계기로 공산당 위치는 확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이제 한의중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소련하고 이제 소련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좋았던 이제 중국 공산당이 소련하고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해.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후르시초프 때문에. 근데 후르시초프가 이제 등장하면서 스탈린 격화 운동을 이제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스탈린의 어떤 그 정책들, 특히 이제 우상 숭배, 스탈린이 어떤 자기 숭배했던 것들을 비판하니까, 자, 이게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중국에서 그 뭐냐면 반발이 일어나는 거야. 특히 이제 모태똥이 자기도 이제 좀 약간 이제 국내에서 우상 숭배도 하고 자기 숭배도 막 지금 확산시키고 그런 와중이었는데 스탈린 격화 운동하면서 스탈린의 숭배 사상을 막 숭배 정책을 막 비판하니까 자기한테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소련하고 이제 뭐냐면 좀 관계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모태똥이 이제 후르시초프를 공격해서 수종주의자 이렇게 막 욕을 하고 후르시초프도 이제 모태똥에서 교조주의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1956년 소련군이 그 헝가리 소유사태를 진압한다면서 군대를 파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무슨 운동이 나냐 이 영향을 받아서 쌍백 운동이 났어요. 이 쌍백 운동 왜 일어났냐면 이때 이제 그 헝가리나 이제 폴란드에서
소련 치하에 이제 반대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난 걸 보고 이때 이제 동료의 동료가 사회주의 어떤 추진의 모순 때문에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걸 체제 내에서 좀 약간 이제 뭐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사회주의가 이제 지금 막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겠죠. 근데 중국 공산당이 그걸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기교해갖고 동료도처럼 이게 폭발이 나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도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식 이제 사회주의를 내세운 그 당시 이제 소련과 좀 관계가 나빠진 소련과 관계가 나빠진 중국에서는 우리도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쌍백 운동한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백화제방, 백가제명. 요거 어디에서 많이 봤죠? 이거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사상을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충북 전국시대 때 이런 그처럼 제자백과 사상이 있었죠. 그때처럼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도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고 서로 간에 비판하자. 체제 비판도 허용해주겠다. 공산당 비판도 허용해주겠다. 자, 이런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이제 동유럽의 동요가 사회주의 추진 과정에 모순 때문에 일어났고 다고 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당파나 지식인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도 독려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운동 과정에서 공산당 통치에 대한 비판을 허용해 주더니 너무 많이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공산당 애들이 이걸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네 생각해서 그 당시 1957년부터 다시 그 비판적 지식인들을 상대로 반우파 투쟁을 해요. 너 예전에 비판했지 하면서 잡아내서 뭐냐면 그 감옥소에 보내고 재판에 넘기고 그래서 55만 명의 지식인들이 우파로 몰려 탄압을 받았다. 웃기죠. 자기들이 그냥 비판하고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비판하고 해놓고 막상 위경을 제시하니까 이게 또 비판받으니까 애들이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또 반우파 투쟁을 해갖고 그 비판적 지식인들 다 이제 뭐냐면 그 뭐냐면 재판에 붙이고 감옥에 보내고 뭐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의 적대 관계 외에 맹방이었던 소련, 인도와 사이에 새롭게 갈등이 있는데 소련은 아까처럼 후르시초프가 등장하면서 갈등이 일어났고요. 인도 사이는 이제 국경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국경 문제 티베트 그 국경을 이제 둘러싸고 인도 갈등이 나서 그 당시 이제 중국하고 인도하고 한번 개판도 싸우고 그랬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소련식 사회주의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갖고 우리 나름대로 중국 사회주의를 만들자. 그러면서 했던 것이 대약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 경제를 갖다 버리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력을 동원해 철강과 에너지, 식량 등 증산 대약진 운동이 나왔다. 근데 이게 왜 인력을 이렇게 많이 동원했냐면 예전 소련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기술 바탕으로 개발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기계나 이런 걸 통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했는데 계획 경제에서는 근데 이게 전제가 됐던 게 소련의 지원이었거든. 근데 소련이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기술 지원을 점점 적게 해주거나 차단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중국은 기술 수준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러면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제 기술을 통하는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중국이 제일 많은 게 뭐야? 인구잖아요. 머릿수, 인력을 동원해갖고 그런 게 온 방면에서 이제 뭐냐면 공업 생산량을 증진시킨 대학지 운동을 펼쳤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농촌 생산도 인력을 동원해갖고 하자. 뭐 트랙터나 이런 것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했던 것이 인민공사 운동도 이런 일환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인민공사 대혁지 운동의 특징은 이런 소련식 체제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련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인력으로 머릿수로 그냥 갈아 넣어갖고 했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지 운동을 펼치면서 1957년 6월 6만에서 6천만에서 7천만 동원된 대규모 수리건설 운동을 전개했고 그 다음에 세계 2의 경제대국인 영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예초 15년 초에 따라잡겠다는 목표가 점차 단축되어 3년까지 단축됐는데 자 이거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시를 내리니까 뭐냐면 거짓수 이제 뭐냐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 보고만 보고 판단하고 설정 해서 단축시켜 버린 거야. 예. 그리고 철강 증산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죠. 여기 보면 이제 영국을 때려잡겠다고 하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밑바닥 산업 생산에 필요한 게 철강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생산을 하라고 하니까 밑에서는 그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예전에 이제 토착식 방식, 토착적인 어떤 방식의 용광로를 만든 토프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토착적 방식의 용광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집안에 쓰고 있는 뭐 농기구, 숟가락 뭐 이런 거 있죠. 이걸 다 집어넣어. 쓸데없는 그래 갖고 이제 만들어내 갖고 철강을 생산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생산된 그 철강들 자체가 상당히 불순물도 많고 현대식 기계를 만드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 농기구나 이런 것들 갖다 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나중에 이제 그때 인민공사 운동할 때 그때 이제 그 농업 생산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돼요. 예. 그리고 많은 그 남자 노동력들이 거기에 막 철강 생산이나 뭐 이런 데 동원되다 보니까 문제는 이 농사를 못 짓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농촌에 나왔던 이제 여성이나 노약자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이제 어떤 기계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노동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이 더 격함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직 운동이나 인민공사 이런 거를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농촌이 또 파탄이 나죠. 예. 그다음에 또 그 참새를 또 때려잡겠다는 제4의 운동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참새를 때려잡겠다고 하면서 참새들을 많이 잡아놨죠. 예. 잡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또 농업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직 운동 말기 때는 진짜 완전히 뭐냐 아사 상태가 나온 거야. 아사 상태가. 그래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세계 역사상 그 많은 사람이 죽였던 스탈린이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스탈린보다 모태똥이 더 많이 죽였어. 예.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대학직 운동을 통해서.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는 상부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하버의 거짓된 보고가 집적되었고, 자, 이에 따라 중앙에서 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자, 철강 증산을 위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철제 농기구까지 토착적 방식의 용광로, 토라고 하죠, 보통. 예전에 이제 수능 기출문제 한번 그 사진 나왔더라고요, 토로 곳은. 그래서 토로 해서 용광로를 만들어서 던져 넣은 대량의 철 생산 증산 성공했으나 그중 30%는 조악해서 아무데도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학직 운동과 함께 펼쳤던 농업생산 진등가 인민공사 조직이야. 이거 내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인민공사는 앞에서 이제 초급학자사하고 그다음에 고급학자사, 그다음 단계가 인민공사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집단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련의 영향을 받았는데 인민공사는 중국식 집단화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고급학자사를 더 뭐냐 몇 개로 묶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했던 건데 인민공사는 토지의 어떤 집단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요. 여기다 인민공사를 바탕으로 해서 뭐 농업 외에도 공업, 그다음 상업, 교육, 군사시설까지 다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만든 거야. 그리고 이제 인민공사에서 사람들 동원하는 과정에서 또 공동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종전에 이제 소련식 어떤 그런 합작사보다는 더 규모가 크다. 그래서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 사회, 군사, 교육까지 다 하나로 아울리는 대규모 이제 생산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면 1958년 8월에 시작되어 1958년 말까지 74만 개의 합작사 26,578개 인민공사가 개편되어 중국 전체의 99%가 이에 참가했다니 그 신속한 정도는 알 수 있다. 평균 4,600호라는 거대한 규모의 인민공사는 농촌의 공업, 그다음에 농촌의 농업, 공업, 상업, 교육, 군사 부분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사회 기본 단위가 되었다. 만인의 경우에서 유격전을 담당할 수 있는 단위까지 생각했다. 그러니까 얘 약간 뭔가 팔기제와 좀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팔기제와 맹항 모국제. 예. 그래서 맹항 모국제와 비슷하다 보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 평소에 행정 조직이잖아. 그러다가 필요시에는 군사 조직을 전환시키죠. 요거와 비슷하다 보시는데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야. 자, 하여튼 인간의 정신력과 집단의 심에 의한 대생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기계가 아니죠. 인간이죠. 예.
자, 사회개혁을 시도로 한 대약진 운동가 인민공사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그래서 비능률적,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증산운동과 수리건설운동에 노동력 투입되다 보니까 농업생산 활동에 지장이 초래했고 식량 생산의 목표는 밑바왔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착적인 방식, 토로에다 용광로를 집어넣어서 이걸 만들어갖고 용광로를 만들어갖고 그 농기구까지 다 집어넣다 보니까 농기구 많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또 뭐 그 아까 철강 생산인이 수리시설 운동이 하면서 남성 노동력을 막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농촌에는 여자와 이제 노약자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생산이 확 떨어지죠. 거기다가 또 제세 운동을 이제 하면서 참새를 죽인다. 참새를 해롭다라는 못됐던 한마디에 뭐냐면 승택에 이런 것도 다 고려하지 않고 참새를 족족 뭐 죽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해충이 막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농산물 다 망쳐놓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 인민공사 내 식량 및 자재 낭비 형상과 비효율성, 평균주의에 대한 농민들의 생산 위력 저하 등 농업 생산이 줄어들면서 1959년, 61년까지 연속 재해를 거쳐서 대량으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발생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엔 실패했다. 실패의 요인을 정리해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철강 생산, 쓸데없이 철강 생산을 올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수리사업 이런 것들 하면서 노동력의 비효율적인 어떤 배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그 뭐 제4의 운동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참새 박멸 운동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효율적 운영하고 그리고 또 사유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 대량 아사 상태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되어 이제 한번 또 동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앞에 이제 그 합작사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다음에 인민공사제도를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727페이지 펴보세요. 자, 한편 농촌의 노동계조와 농업생산 증가를 목표로 보다 가감한 집단 노동제도를 농장제도를 추진한 것이 인민공사제도다. 1958년 하남의 수평의 신양에서 처음으로 인민공사가 설립됐고 여기에서 토지, 농기구의 공사, 공유로 공동경영하고 여기에 속했던 사원들, 농민들이죠. 공사 전체의 수확을 제공하는 공공식당에서 무주도 식사하게 되었다. 자, 모택동 이를 극찬하고 국대화에서 열린 그 전국 정치국 학대에서 농촌의 인민공사 설립을 추진을 결의하면서 마침내 전국에 학대 실시했다. 근데 이제 인민공사는 근본적인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 먼저 노동생산성과 분배에서 모순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대학직 운동으로 공업과 수리공사에 동원됐기 때문에 농촌에 남아있는 여성들이 농업생산에 동원할 수밖에 없고 농업생산이 크게 저하됐다. 왜냐하면 그 여성의 노동력을 이렇게 비하는 건 아니라 일단은 육체적인 능력에서는 좀 남자가 이제 우위잖아요. 예, 여성이 좀 약간 그렇고 근데 남자들이 일을 좀 노동력에 위주해 갖고 이제 하는 상황에서 남자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여자들이나 노약자다 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렇다고 해서 기계화 되냐? 그 기계화도 안 됐죠. 농촌에 뭐 트랙터도 있으면 여자들이 몰고 와서 하면 깔끔하게 끝날 텐데 트랙터나 이런 그 기계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력만 위주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야. 자, 그 외에 자기 소유 경제가 아닌 국유지 경제학이라는 점에서 양심적인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지만 거기 밑에 대부분 약삭받는 그 대부분 노동자는 심도 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해봤자 뭐 똑같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지 않죠. 자, 따라서 근면한 노동자들은 피땀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전혀 알지도 못한 다른 마을에 낙태한 노동자들. 그러니까 인민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지역들 하나 묶어서 했기 때문에 초고학자사 달리 안면도 없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나눠가자고 하니까 당연히 뭐냐면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거부하면 이 부유자들 개인주의 비판하고 당가부에 저항하면서 생산율이 갖다대면서 그러니까 부유자 개인주의적 비판을 당 간부에 저항하면서 생산율이 갖다대면서 태업으로 대응했다.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띵땅 끼고 막 그렇게 이제 대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민공사의 전국적인 추진과 함께 대학진 운동으로 중국 사회 다시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자, 그러면 그 대학진 운동과 공산주의 가격의 한계를 좀 볼게요. 1957년 11월 모스크바 세계 공산당 대회에 참가한 모택동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평화적인 전환 문제와 미국 제국주의 평가 그리고 평화공존이니까 민족해방 투쟁을 놓고 소련 공산당과 의견을 대립했으며 호르시프와 갈등이 있었죠.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모택동은 1958년 1월에 각지의 공산당 집회에 수집해서 대학진 운동을 촉진하고, 그러니까 대학진 운동의 추진 배경은 이 소련과의 관계였기 때문이고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이에 대한 신중론을 혁명의 열기를 제대로 뿌리는 보수주의를 비판하면서 대중적인 기술 혁신, 지방공업의 건설, 대규모적 수리시설을 놓고 농업과 공업 등 대학진 운동을 추진했다. 자, 이것은 1958년 5월에 개최한 제8차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되어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대학진 운동이 시작됐다. 자, 그 공업에선 대학진이 중심이 됐던 철강 증산운동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에서는 토프로 재래식 제철로 사용하기 위한 제철 생산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철강은 공산품을 만드는 재료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쓸모가 없게 되면서 대학진 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자, 농촌에서는 인민공사의 추진과 공업의 대학진 운동의 실패로 끝난 증거는 1959년에 나타난 급식한 식량난과 일용 소비품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 1961년까지 계속되었다. 자, 이 기간 동안 인구는 1951년보다 1억 명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 위에 대학진 운동에 의한 그 영양 부족으로 질병에 걸린 병자들이 증가했고 식량 부족, 굶어 죽은 상태가 뭐냐면 그 빈번했다. 자, 이러한 가혹한 타격은 생산력의 기반이 약한 중국의 현실 불시한채 대학진 운동과 인민공사 추진으로 농촌의 생산력 감퇴와 인재를 가져왔고 도시의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산업구조의 취약성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 그 위에 1959년에 61년까지 계속된 자연재해와 소련 원조 중단도 함몰 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 1962년 1월에 전국의 당 간부 7,000명을 소집한 학대 공작회의 7,000인 대회를 개최하고 이때 윤석이가 공산당 중앙을 대표한 대학진 운동과 인민공사가 실패를 시인했다. 실패의 원인 분석은 자연재해 원인과 함께 당 정책의 장면이 컸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모택동도 이제 끝까지 뭐 자기가 발뺌을 할 수 있었지만 일단 드러난 성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이제 당 중앙의 잘못을 정적으로 자신의 그 책임이 있다 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모택동이 이런 책임을 대해서 그 당시 인민대표 총상 인표는 모 주석의 사상과 판단을 저격했으며 인표는 이제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문화대 연금 때 모택동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군을 장악하면서 그를 지지했던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모택동한테 이제 이렇게 막 아부하고 그런 거죠. 자, 정확했으나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 주석의 지시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무슨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모 주석의 지시 때문에 그런 건데, 예, 밑에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야. 자, 그러나 윤석이 등소평 진흥 등 인패 주장을 정면적으로 비판을 가하니 이 말은 뭐냐, 윤석이나 등소평 이 사람은 모택동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양자 사이의 현실 인식과 대처 방법을 둘러싸고 상당한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국인의 중국사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에서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이 이제 비판 내용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1962년 1월달에 이제 7천이 되는데 그 전에 비판하는 사람이 등장해.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냐 비판하고 못했던 인정 이전부터 이 문화대혁명이 좀 약간 대학적 운동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팽덕회야. 팽덕회. 자, 팽덕회는 유명하죠.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해? 6.25 전쟁. 자, 6.25 전쟁을 이끌었던 그 뭐냐면 그 사람은 유명해요. 총사령관 맞죠? 그래서 그 혁명 때 그 등소평하고 뭐냐면 같이
등소평 아니라 저기 모태똥과 같이 혁명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팽덕회는 모태똥하고 거의 그 친구야, 동명배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1956년 고향인 호남선 시취하고 문제의 심각을 확인한 후에 대학주 운동의 착오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국 확대에 의해서 발언을 정리해갖고 모태똥의 대학주 문제점을 지적한 서신을 보냈어요. 예, 사신, 그러니까 편지,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팽덕기하고 모태똥이 친구 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편지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모태똥이 편지 보고 열받은 거야. 이 새끼가 이거 이 새끼는 좀 그런데 하여튼 이놈이 나를 비판했네. 그 친구라고 예전에 이제 좀 해갖고 좀 대해줬더니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그 우파 기회주의 몰려 실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정치국 확대 같은 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노사내이라고 하거든요. 이 노사내에서 이제 대학주 운동의 문제점이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 비판을 하고 그걸 이제 팽덕회가 이 노사내에서 이걸 막 비판하면서 그 내용을 모태똥에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던 거죠. 요 관련된 내용이 삼천리에 있어요. 삼천 근현대사의 편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관련된 그 문제를 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우파 기회주의라고 몰려 실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반우파의 우파 투쟁으로 비판적 지식에 입을 다물게 되었고 팽덕회 같은 당내 고위 관료까지 실각됨으로써 이제 누구나 착오를 지적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연재해와 아사자의 그 속출나는 파국적인 현실 속에 조정 정책은 피치 못하였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7천인대에서도 처음에는 못했더니 팽덕계 막 비난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 사람 쳐내고 했지만 결국 눈앞에 있는 결과 막 드러니까 결국에는 모태똥도 인정한 거죠. 모태똥도.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자기 실권을 이제 다 내려놓고 윤석열하고 등소평에게 넘긴 거야. 그래서 이제 윤석열 등소평이 이제 그 정책을 이어받은 게 조정단계 정책이야. 이 조정단계 정책은 종전에 이제 대학주 운동이나 인민공사의 어떤 가격성을 지적하고 이걸 이제 먼저 약간 이제 자본주의적 요소를 좀 받아들여서 좀 이걸 개선을 하고자 했던 정책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알아볼 게 뭐냐면 그 팽덕회가 모태똥을 비난했잖아요. 예. 자, 요걸 소재로 이제 갖고 나중에 이걸 모티브로 해갖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해석판관을 비판할 때 써먹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팽덕회를 이제 뭐냐면 해소로, 그다음 모태똥을 뭐 가정제로 해갖고 팽덕회가 모태똥을 비난한 것을 그린 게 해석판관이다 하면서 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뒤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단락부터는 조정 단계야. 이 조정 단계 정책. 그래갖고 이제 그 여기 보면 처음에는 중국 공산당이 신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했잖아. 신자본주의 체제. 공산화 정도예요. 그래서 신자본주의 신민주주의 체제. 그래서 건국가서 1949년부터 해서 1954년까지 51년이죠. 그 신민주주의 정책을 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정책들을 했고 자본주의 경제를 공존하는 그런 책제를 했지만 좀 3반이나 5반 운동을 통해서 좀 제약을 시켰죠. 그러다가 이제 50년까지다. 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50년부터 해갖고 급격하게 이제 급진화돼. 그러면서 경제 개발 정책을 하죠. 소련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60년대 들어오면서 소련하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더 이제 급격하게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대학주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인민공사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기 때문에 실패를 했잖아. 결국에는 조정 정책을 통해서 공산화를 좀 늦추죠. 이게 공산화. 그래서 조정 정책을 했던 사람이 윤석이나 이 사람이 수장호에서 등소평 이런 사람도 했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려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이 올라가니까 이때 이제 또 문화대혁명이 나요. 얘네 꼴을 못 보거든. 그래서 얘네들 이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무리 이렇게 비난을 해놓고 일선에 물러났던 모태똥이 권력을 장악하죠. 예.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급격하게 또 공산화를 하죠. 예. 근데 정치는 망쳐놨잖아요. 경제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모태똥이 죽은 후에
1978년에 다시 자본주의 요소를 또 받아들이죠. 이렇게 모택동 등소평이 그래서 개혁 개방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뭐 시진핑이 좀 권력 강화하면서 예전에 또 뭐냐면 그 모택동 방식으로 공동 부유를 외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정책을 다시 강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왔다 갔다 의 정책이야. 예. 그러면 이제 조정 단계 정책을 좀 볼게요. 자, 1959년 모택동은 대학진이 지나친다면 인정하고 실천인대회라고 하죠. 자, 국가 주석의 지위를 윤석열에게 넘기면서 조정 단계에 들어갔다. 마치 대학진 운동이 실패로 대외적으로 중소 간의 대립이 격화된 것과 시를 같이 했고 1960년에 소련의 프렌트 계획이 대량으로 파괴되면서 기술자가 철수시키면서 경제를 재건할 필요성이 더 급격해졌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소련 관계를 통해서 이제 얻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대학진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들어가면 더 이제 소련과 관계가 더 파탄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윤석이와 등소평은 지금까지 대약진과 인민공사 정책을 수정해 생산 목표와 속도를 완화하고 인민공사의 규모를 줄여서 25에 35% 총력 수준의 합자사를 권한을 유인했다. 그래서 그 25와 35 정도의 그 총력 수준의 합자사는 초급 합작사죠. 요 정도의 합작사는 이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어. 왜냐면 서로 아는 사이끼리 이제 하는 거니까 또 예전부터 이제 농촌사에 상부상조 정통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3자 1표. 그래갖고 이제 그 경지 5% 안에 개별 농가가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땅. 그래서 자유주의를 뒀고 자유시장, 손익은 자기 부담과 농가의 생산 청구제 등 개별적인 경제 주체 운영 폭이 확대되면서 생산 유혹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래서 3자 1표 정책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경제 5% 안에서 개별 농가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땅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종의 텃밭이죠. 이걸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잉여 생산물을 갖다 팔 수 있는 자유시장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이제 주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의 손해와 이익은 이건 자기가 다시 부담을 해야겠죠. 그 이익의 손익의 자기 부담. 그러니까 생산성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생산 의욕을 가지고 책임만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농가의 생산 청구제. 생산 청구제라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그 인민공사에서 못했던 일들을 다른 너희들 한번 해봐 갖고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넘겨주면 그걸 열심히 일하면 그 생산에 따라서 1% 자기가 갖고 이런 그런 것들을 실시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생산 위용을 고취시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중국 위주의 투자로부터 벗어나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저출률을 낮추고 소비 생활을 증가를 하겠다. 왜냐면 소비를 해야지 생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써야지. 그래서 도시기업은 이제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합리화를 도모했다. 자, 이런 조정 정책의 힘입어 1963년에서 65년까지 경제가 회복되었다. 노동 생산성, 수입과 노동 생산성과 수입, 농공업과 생산액, 그다음에 재정 수입 모두 늘어났고 1965년 농공업의 주요 생산 지표는 1957년 수준에 회복됐다. 자, 이 시기 때 이제 그 했던 등소평이 했던 말이 흥무백문이죠. 그 흥무백문 말은 뭐랄까요? 그 당시 그 개혁 개방일 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이건 조정 정책 때 얘기한 거고 여기도 좀 약간 잘못 설명한 게 뭐냐면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이 등소평이 아니에요. 윤석이야 윤석이. 유사울 씨가 했던 말인데 등소평이 그 말을 받고 이어받아서 계속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했던 말은 윤석이 했던 거고 등소평도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하면서 그 말을 계속 했던 건데 등소평 개혁 개방 정책이 뒤에 하다 보니까 등소평만 이 말을 한 것을 등소평 한 말이 좀 부각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윤석이가 처음 말했다라는 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등소평은 신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라는 질을 잡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그 백모 흥무론, 흥무 백무론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드러냈듯이
경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했던 정치라든가 사상은 뒷전에 이제 밀려났다. 그래서 경제가 우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제 중심주의에 대한 모태뚱의 우려와 사회 불만이 맞물려 문화 대응이 발동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좀 요소를 받아들이면 괜찮을 많겠죠. 이 조정 정책이 자본주의 체제를 요소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요소를 받아들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 예.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 중국에서 개혁 개방한다고 뭐 자본주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GNP가 보니까 1만 달러더라고요. 예. 참고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달러예요. 예. 근데 얘네들 1만 달러면 좀 어느 정도 먹고 살잖아. 근데 전체 인구의 그 지금 거의 90% 이상이 그 월 평균 임금이 16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나머지 10% 특히 상위 1, 2% 얘들이 거의 부를 독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이제 공동보유 정책을 내세웠던 것도 이런 사회적 배경인데 마찬가지야. 물론 지금 중국 사회보다 양극화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자본주의 요소가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제 벌게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더 없어지는 그런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문화대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 문화대혁명을 지지할 수 하는 계층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야. 지지세로. 예.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 자체는 뭘로 시작했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등속 목대통의 권력욕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노산 그 7천년 대회 이후 그 뭐냐 물려났던 일선 물려났던 이제 모태똥이 윤석이하고 등속평이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다음 자기가 이제 권력에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일으켰던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겉으로는 이제 그 자본주의 요소, 자본주의 문화를 없앤다. 계속혁명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태똥이 자식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거기에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조정 정책을 소외된 계층들과 그리고 그 철없는 그런 그 10대 애들이 거기에 붙으면서 홍위병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파급력이 확대됐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 망쳐놨죠. 그래서 이게 보통 65년에서 모태통이 중에 76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했던 것을 이제 문화대혁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 관련된 내용이 대학직 운동과 함께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그 내용이 여기 기출 주제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 자체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죠.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4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 54번입니다. 예,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1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